제4강 회사의 권리 능력 제한. 이번 시간에는 회사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회사가 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즉 회사는 법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도 사람처럼 모든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경우를 나누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질에 의한 권리 능력 제한. 먼저 회사라는 존재의 성질상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권입니다.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나 배우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는 육체가 없으므로 신체나 생명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회사는 인격은 가지지만 사람과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성질상 가질 수 없는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2. 법률에 의한 권리 능력 제한. 두 번째는 법률에 의한 제한입니다. 회사의 법인격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역시 법률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정관 목적에 의한 권리 능력 제한.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관에 의한 권리 능력 제한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입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는 정관에 적힌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뉩니다. 먼저 제한설은 정관상 목적에 따라 회사의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민법 제34조가 회사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34조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제한부정설은 회사는 법인으로서 완전한 권리 능력을 가지므로 성질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외에는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4. 판례의 입장. 판례는 원칙적으로 제한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회사의 권리 능력은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판례는 정관상 목적을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행위뿐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도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제조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휴대폰을 만드는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구입하는 행위, 공장을 운영하는 행위, 직원들을 관리하는 행위와 같은 활동도 모두 정관상 목적 범위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회식을 위해 회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정관상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정관상 목적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5.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 다음으로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을 보겠습니다. 회사 제도는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게는 불법행위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회사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회사에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곧 회사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면 그것은 곧 회사의 불법행위가 되고 대표기관 개인도 회사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불법행위를 했다면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6. 회사의 범죄 능력. 그렇다면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되니까 회사의 범죄 능력도 인정될까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판례는 회사는 성질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형벌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 키코 사건 사례.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 신문에 짤막한 가십거리로 소개된 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환율이 갑자기 급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오히려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지면 같은 제품을 수출해도 기업이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 하락의 손실을 막기 위해 환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도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중소기업들은 환보험을 쉽게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중은행들은 키코라는 통화옵션 파생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료 없이 환보험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에 가입하였고 실제로 키코 덕분에 환율 하락의 손실을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말 환율이 급등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키코 계약은 환율이 하락하면 은행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이 그 2배의 금액을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환율의 비정상적인 급등과 기업의 2배 지급 구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중 한 사건에서 수출기업 측은 자신들의 회사는 수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거래를 할 권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래는 수출 사업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 키코 계약이 회사의 정관상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출에서 생기는 환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히 회사의 권리 능력 범위 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키코 같은 파생상품 계약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파생상품 전문가가 아닌 일반 회사가 이를 거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소송 대리인의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